처음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좀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교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학생인데, 학교에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학교가, 이 또 사회복지학이라는 게 실천학문이니까, 배워가지고 자기 공간에서 자기다운 실천을 해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수들도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면서 바깥에 나가서 우리가 실천 안 하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학교 바깥에서 우리도 실천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된 게 사단법인 마중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마중물은, 우리 교수들이 이제 우리도 실천을 하자. 학생들이 우리한테 질문을 해요. 당신들은 무슨 실천을 하냐? 그럼 우리는, 바깥에서 이런, 사단법인 마중물도 하고, 선배시민 학회도 하고, 선배시민 협회도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것을, 이론적으로만 실천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의 의식화라든가 아니면 조직화에 실천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된 게 마중물이라서, 이게 사단법인 마중물의 프로그램인 건 거죠, 이게. 학교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주요하게 하는 실천 중에 하나가 마중물 세미나. 이게 17년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학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시민사회에서 이제 하는 건고, 거기에 학생들이 올 때 학생으로 오는 게 아니라 시민들로 오는 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대학원생이에요, 저는 학부생이에요, 이렇게 말할 필요 없이 저는 시민 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시민들의 논란이, 그래서 오늘 보면 저 복지관 부장님도 오셨고, 아까 다양한 시민들도 오셨고, 우리 발표하시는 선생님도 이제 사회복지 기관에서 오셨고,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부산 지역에 이제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도 오고, 그래서 요게 이제 주로 인천, 서울에서 주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다가, 그러면 인천, 서울에서는 계속 하고 있고, 지금도 부산에 하고 제주도에서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제주도하고 부산에서 시작된 게 요 마중물 세미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학교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학점하고도 상관이 없는 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실천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돈을 안 받는 건 거예요. 차비도 저희들이 내고, 왜냐하면 저희들한테도 일종의 이게 실천이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이걸 하는데 우리 강사료를 준다면 안 받지는 않겠지만 내용은 이런 거다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민으로 자발적으로 참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마중물 세미나 내지는 마중물에서 토론하는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절대 책을 읽어오지 마라. 읽어오는 것을 말리지는 않겠지만, 왜 그런 얘기를 하게 되냐면, 우리는 책에 대한 얘기를 하는 책 모임이 아니에요. 책을 매개로 해서 나와 나를 놓은 공동체 얘기를 해보는 거. 우리가 그런 공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꼭 책 안 읽어와도 되는데, 뭐 읽어오는 것은 말리지 않는다. 다만 책을 사두면 좋다.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토론하고 나서 집에 돌아갈 때 읽고 싶어지거든요. 그럴 때 이제 없으면 안 읽는데, 그런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상대를 보고 놀랄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희의 두 번째 원칙은 절대로 자기를 과시하고 홍보하고 전시하는 거랑 다르다 하기는,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왜 말을 하냐면 상대의 얘기를 듣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 가장 마중물의 세미나를 망치는 사람은 자기를 과시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말을 할 때조차도 상대의 얘기를 끌어내는 말을 하기 때문에 나는 발언자이자 다 사회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든지 간에 토론이 가능한 게 이제 그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원칙은 우리 마중물을 이제 얘기할 때 이제 첫 번째는 아까 뭐라 그랬죠? 책을 읽어오지 마라. 말리지는 않겠지만,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인정을 하되 동의는 하는 것은 아니다.
인정을 한다는 것은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는 것을 저 맥락에선 저렇게 인정할 수 있겠구나. 내가 부산에 사는 사람하고 광주에 사는 사람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맥락 속에서 이해하게 되면 저 사람의 얘기는 어쩌면 자기에게 진리일 수 있겠구나. 내가 생각할 땐 진리지만 말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내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듯이 저 사람도 저 사람 것을 진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동의는 하지 않되 인정을 해주는 태도들, 그게 이제 저희들이 마중물에서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마중물의 이 세미나는 그야말로 차이가 편안히 드러나는 광장이어야 된다. 당신들이 하나의 어떤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공간이 있다면 한국 사회에 그나마 어디 있느냐 했을 때 마중물 세미나를 와봐라. 거기에서 누구나 다 발언하고 그것이 차이로서 드러나지 우열로서 드러나지 않는다. 여기 이제 마중물 세미나의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그 원칙들을 가지고 한다면 되게 다 안심하고 안전할 수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내 맥락에서 이해해주고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상대가 놀랄 준비가 되어 있고 그렇다면은 그럼 내가 책을 안 읽어와서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책도 안 읽어온 주제에 무슨 얘기를 이런 것이 여기 없는 건 거죠. 그래서 이제 원론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야말로 그야말로 이제 차이가 편안히 드러나는 광장이 되고 내가 존중받는 것이 될 것이다. 자기 목소리를 자기가 내보고 그 목소리를 내고 상대 얘기를 들으면서 내 목소리를 한번 성찰해보고 비판해보는 광장이 있는 마중물 세미나의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맥락에서 이번에 이제 인지훈 교수님이랑 저랑 부산의 마중물 세미나는 뭐를 할까 했을 때 이번 학기는 민주주의의 문제를 좀 다루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 이제 민주주의를 어떻게 다룰까 했을 때 제가 선동은 쉽고 민주주의는 어렵다 이 책을 갖고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지훈 교수님 민주주의의 오래된 생각, 그리고 아까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걸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계약을 가지고 민주주의의 구체적인 어떤 그 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형성되는 걸 했고, 오늘은 이제 그 민주주의는 과연 뭘까, 우리는 뭘 해야 될까, 민주주의가 과연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이제 강의라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첫 번째 아까 발제하신 분이 박채영 선생님이 더 이상 촛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랬을 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제 촛불이 일종의 행사잖아요. 그렇죠? 선거도 일종의 행사잖아요. 행사 민주주의 갖고는 되지 않는다. 일상의 촛불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저는 지적해 줬다고 생각했고, 강미경 선생님이 폭삭 속은 민주시민 없이, 그러니까 정말 민주주의에 헌신하는 시민 없이 민주주의는 민주화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일상의 촛불이 있었을 때 일상의 촛불에 헌신하는 민주시민 없이 민주주의는 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좀 더 저는 이어서 좀 발제를 해줬다고 생각하는 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조혜진 선생님이 그러한 것이 운동으로서 습해야 된다. 익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희한하게 순서도 이상하게 잘 잡았고 내용도 이렇게 쫙 흐르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임기현 선생님의 우연한 어떤 것인지 아니면 정말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기획인지 제가 좀 궁금하긴 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 발제문은 그렇게 이제 흘러서 이 자체가 하나의 스토리가 된 것 같고, 오늘 이제 강의를 거기서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더 이상 강의를 하지 말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좀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민주주의가 뭐냐 하는 얘기예요. 민주주의는 데모크라시는 데모스가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스스로 통치하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시민의 자기 통치, 시민이 스스로가 통치하는 시스템이다. 옛날에는 신이 통치를 했거나 왕이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신의 대리인인. 그리고 근대가 됐었을 때도 여전히 군주가 통치를 했거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까지 얘기하면 사실은 굉장히 명확해요. 그래서 시민의 자기 통치를 주장하고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충직한 민주주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충직한 민주주의자.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건 거예요. 뭐가 헷갈리냐면
충직한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데피니션이 사람마다 달라요. 여기서 헷갈리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으면은 우리가 지표도 만들고 다 똑같으면은 아 저게 충직한 민주주의자 이랬는데 나는 저게 충직한 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 빨갱이라 그래요. 나는 저게 충직한 민주주의자인데 옆에 있는 사람은 구구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너의 민주주의는 형식적이고 내 민주주의가 실질적이야. 아니야. 내 민주주의가 인민 통치에 기반한 진정한 민주주의고 너 민주주의는 부르주아지 민주주의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이제 당황스러운 건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민주주의를 각자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무슨 얘기인데죠?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냐면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모든 인간이 평등한 그래서 누구나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게 민주주의야. 여기까지는 다 동의가 돼요. 자, 그런데 재미난 것은 사회주의자들이 이렇게 된 것이 민주주의라고 주장을 해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민주주의자들, 유럽의 복지국가주의자들도 자유롭고 평등한 게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놀라운 것은 신자유주의자들도 자유롭고 평등한 게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더 놀라운 것은 파시스트들도 우리의 목표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이에요.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가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건가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정의에 따라서 민주주의가 다르고 내 민주주의는 참민주주의고 제 민주주의는 거짓민주주의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럼 어떤 것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어떠냐 하면 똑같은 민주주의를 얘기하는데 각자의 상이 달라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건가요. 무슨 얘기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정치의 삼각형에 따라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자, 이게 철학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세력이죠. 이게 주체예요. 주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 철학이 반영된 제도인 건 거예요. 또는 정책이고, 또는 이게 국가 같은 이제, 응집된 제도 같은 게 이제 그런 건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철학에서, 그럼 어떤 것이 철학이, 인간이 인간다운 게 뭐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죠? 인간이 인간다운 게 질문이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잘 얘기해 보는 게 이런 건 거예요. 뭐냐면, 자, 여기에 내가 가정이라는 집에, 내가 살고 있어요. 긴 걸로 바꾸시죠. 예, 가정이라는 집에 내가 살고 있어요. 자, 그렇죠. 가정이라는 집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나는 이 가정이라는 집에서 어떠냐 하면 가족이에요. 내가 가족이에요. 가족이고 이 가족들은 당연한 천부 인권의 권리가 주어져. 이게 천륜이에요. 가정은 천륜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륜은 뭐냐면 무조건적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권리로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건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 바깥에 누가 나왔냐 하면은 가족이 아닌 이웃이 나왔었을 때 우리는 이 사람을 같은 집에 살아요. 국가라는 집이죠, 이게. 국가의 집에 같이 살고 이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시민이에요. 그래서 시민은 천륜과 같은 시민권을 가져요. 자, 여기까지도 이제 되죠. 그러니까 이제 가족의 범위가 국가로까지 나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바깥에 또 사람이 나타나요. 이 사람은 이제 난민이에요. 그럼 난민도 같은 집에 살아요. 지구촌이랑 같은 집에 살고 지구촌 시민이니까 이 사람이 세계 시민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 나랑 같은 인간이니까 인권을 가져요. 자, 그러면 천륜에서 어디로 간 건가요? 시민권에서 인권으로 갔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생명체가 살아요. 이게 이제 동물과 식물이 살아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칠판을 저쪽 옮기시면 네. 집에 자, 그러면 이 친구는 지구 거주인이에요. 지구 거주인이고 같은 지구에 살고 그리고 같은 우리와 같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생명권을 가져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 이제 정치의 삼각형에 보면 철학을 내가
철학을 A, 천륜으로 가질 거냐, B, 시민권으로 가질 거냐, 이게 A고, B고, C, 내 인권으로 가질 거냐, D, 내가 생명권으로 가질 거냐. 철학이 다르죠, 그죠? 철학이 다르죠. 자, 그러면, 이 주체를, 나는 권리의 주체를 가족으로만 할 거야. 천륜으로만 할 거야. 천륜이 권리야. 나는 시민권으로 할 거야. 나는 인권으로 할 거야. 나는 생명권으로 할 거야. 따라 철학이 다른 건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은 나는 권리는 그런데 주체를 누구로 할 거냐. 예를 들면 내가 예를 들면 외국에 갔는데 나에게 투표권을 줄 거냐 말 거냐. 그랬을 때, 쟤는 투표권을 줄 수가 없지. 쟤에게 사회권을 줄 거냐 말 거냐. 의료나 이런 것을 무료로 해줄 거냐 말 거냐. 쟤는 외국인이니까 줄 수가 없지. 아니, 근데 쟤는 외국인이라도 같은 인간이니까 인권을 가진 거 쟤는 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따라서 주체에 대한 내용과 권리에 대한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 시민의 자기통치인데, 시민의 자기통치의 주체를 뭐로 할 거냐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 건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주체와 이런 권리를 이 제도 속에다 어떻게 녹여 넣을까에 따라서 이 내용이 또 달라져요. 다. 자, 예를 들면, 불평등 문제 있잖아요. 불평등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불평등이 좋아요, 나빠요? 자, 불평등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민권이나 인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근데 불평등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좋다고 생각하냐면, 그는 시장에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 상황에 처한 거야. 저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해서 사회권이라든가 의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무상을 해주면 쟤는 게을러질 거야. 쟤가 게을러지는 것은 쟤한테 불행한 거야. 그러니까 쟤를 내가 채찍으로 때려서라도 쟤가 내 불행은 나의 노력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런 건 거야. 해주는 것이 저에게 좋은 거야. 이게 정의야. 그래서 불평등은 노력하지 않은 자에 대한 페널티야. 그리고 페널티를 주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인간답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 거야. 무슨 얘기 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민주주의는 뭐냐면 사회권을 주면 안 돼요. 투표권은 줄 수 있지만, 자유권은 줄 수 있지만 사회권을 주는 것은 민주적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민을 어떻게 만드는?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튼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내가 민주주의가 시민의 자기 통치인데 어떠한 이념은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통치를 할 수 있는 주제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런 주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돈을 열심히 벌어서 재산권이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 능력들을 개발해갖고 사회에 업적과 기여를 준 사람이야. 이렇게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시민의 자기 통치의 그 시민의 주체는 그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기 외국인 노동자한테 주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빈곤층한테 그 권력을 주면 안 돼. 그리고 그들이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수 있는 사회권이라는 걸 주면 안 돼. 권리의 내용이 아까 얘기한 대로 철학이 여기 보면 철학이 여기에 주체가 누구냐, 그 다음에 권리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이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건가요? 이 철학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충직한 민주주의자는 각각의 이념에 따라 충직한 민주주의에 대한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고, 폭력 있잖아요. 폭력도 민주주의자들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 달라져요. 민주주의에 대한 데피니션에 따라 달라져요. 자, 지금 현재 자본주의는, 그리고 자본주의를 바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는 구조적인 폭력으로 우리를 억누르고 있어.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구조적인 폭력적 때문에 시민들의 삶은 엉망이 돼 있어. 자, 그럼 저 구조적인 폭력을 어떻게 해야 돼요? 구조적인 폭력을 깨부숴야 되는 거야. 그럼 뭐밖에 없어요? 시민들의 저항과 폭력밖에 없는 건 거예요. 그렇게 가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고서 안 된다라고 믿는 건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폭력이라는 것은 정당방위예요. 이 법은 징글징글하게 합법이라는 명분으로 우리의 구조적 폭력을 끊임없이 규제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야 이게 이 질서는 옳지만 다양한 우리들의 힘들이 저항을 하려면 이 합법적인 거 내야 돼. 그래서 비폭력적 불복종 운동으로 가야 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따라서 폭력이라는 것들도 정당방위를 볼 것이냐 아니면 무적적 물리적 폭력은 안 될 거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폭력이라는 수단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문제들도 자기 이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세력관계에 대한 하나의 어떤 그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은행을 털었어요. 뭘 하려고 털었냐 하면은 혁명을 하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나라 독립운동가가 일본의 은행을 털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뭘 박수를 쳐요.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아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판에 대한 이 상황에 따른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굉장히 좀 달라지더라는 건가요. 무슨 얘기인데죠? 제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도를 탈상품화, 그러니까 상품으로부터 이탈시키는 것을 늘리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상품이 생기는 원천인 사적 소유를 없앨 것인지 이것들도 철학에 따라 달라지고 탈상품화가 민주주의라는 사람도 있고 시장에 따른 불평등이 민주주의라는 사람도 있고 자본주의의 사적 소유를 철폐하는 게 진짜 민주주의라는 사람도 있는 건가요? 이 제도도 굉장히 달라지더라 이제는 건가요? 무슨 얘기죠? 자, 우리가 시민들에게 권력을 줘야 되잖아요. 권력을 줄 때 로크식으로 어떤 의회에다가 줄 것인지 루소식으로 인민의지에다가 줄 것인지 이런 것들도 다 민주주의에 달라지는 건가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민주주의가 왜 사람들이 헷갈리냐면 민주주의에 대한 자기의 어떤 그 데피니션, 정의를 얘기하고 시작하면 너하고 나하고는 달라. 너는 왜 이렇게 생각하겠어?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러면 논의가 되는데 다들 머릿속에서는 자기만의 민주주의를 갖고 있으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잘 대화가 안 되더라 이제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민주주의는 인민의 자기 통치인데 민주주의는 불가역적인가? 불가역적인가 한번 발전을 하게 되면 후퇴하지 않는가? 우리 보통 사회복지는 불가역적이 되는 얘기를 해요. 한번 사회복지 혜택을 주면 혜택을 받은 사람들의 저항이 너무 심해서 한번 나간 제도는 후퇴하지 않는다는 것이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민주주의도 그런 건가? 불가역적인가 했었을 때 여기 보면 그 부유한 민주주의와 오래된 민주주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게 쉐브르스키라는 사람이 얘기했던 미국의 이제 정치학자인데 부유한 민주주의는 뭐냐면 잘 사는 나라의 민주주의와 그 다음에 그 민주주의가 지속되게 되면은 그 민주주의가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오래된 민주주의는 무너지지 않는다 하는 것들이 70년대, 80년대 믿었던 하나의 진리였던 건가요. 그리고 이 제도화라는 건 뭐냐면 세 번의 형식적인 절차가 무리 없이 진행되면 민주주의는 공고화됐다, 제도화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가요. 그래서 민주주의의 불가역성은 과연 믿을만한가? 이게 이제 기본적인 질문인 건가요. 그럼 이때 이제 그 민주주의는 뭐냐 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또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질문을 던진 게 미국의 정치학자인 건가요. 그래서 미국의 정치학자가 이제 봤었을 때 과연 이제 그런 거 했었을 때 제일 먼저 근본적으로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인데 독일 제국은 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우리 한국의 상해 임시정부의 헌법 여기서부터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은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되게 좋아 보이고 우리가 이 말을 근거학적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독일 제국 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근데 브레이트라는 사람이 이런 시를 써요.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나와서 어디로 가지? 그래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야? 아무튼 어디론가 가기는 가겠지. 어디로 갔냐면 히틀러한테 갔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해서 민주주의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질문인 거예요. 근본적인 질문을 브레이트라는 진보적인 시인이 이제 문제제기를 한 건가요. 그래서 이제 히틀러한테 갔단 말이에요. 가니까 나중에 이제 독일은 1, 2차 세계대전의 전범을 끝내고 나서 헌법 1조를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인간의 존엄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 권력은 이를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 아까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했는데 다 국민으로부터 나와서 다 파시스트가 돼. 이탈리아도 국민으로부터 나와서 파시스트. 다 헌법의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방식으로 다 이제 이 파시스트 국가가 되니까 야 그게 진짜 우리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얘기할 게 아니구나 말이야. 그래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보이텔스 바흐 합의라는 이제 합의를 체결하면서 뭘 하냐면 첫 번째 주입식 교육하지 않는다. 두 번째 모든 문제를 쟁점으로 다룬다. 세 번째 자기의 견해를 갖고 공동체에 참여하게 한다. 교육의 목표가 바뀌어요. 국민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국민이냐라는 얘기들을 하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민주주의를 형해화할 수 있느냐. 자, 그랬었을 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그랬었을 때 이제 이 플라톤이 경고를 해요. 플라톤이 무슨 경고를 하냐면 플라톤의 경고는 민주주의는 군중의 지배다. 군중의 지배다. 이 군중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히틀러의 신민들 있잖아요. 그들의 지배일 수 있다. 이게 플라톤의 경고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거기는 그러다 보니까 지혜가 결여되어 있다. 그럼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철인왕인 건가요? 그래서 이제 철학자가 통치해야 된다. 이게 이제 플라톤의 근거가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민주주의는 타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래서 이게 지속되면 될수록 민주주의에 대해서 뭘 해요? 소피스트 같은 사람들이 뭘 하냐면 정치인들한테 뭘 가르쳐 주냐면 민주주의의 내용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선거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요. 선동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소크라테스가 야, 너네가 지금 믿고 있는 게 진짜 믿는 건지 진리에 대한 사랑을 갖고 한번 해봐. 그러다 사용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민주주의는 타락을 하는 건 거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유가 남용이 된다. 그래서 이 자유의 남용의 우리 핵심은 뭐냐면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사상, 표현, 종교, 양심의 자유인데 그 자유에 뭘 주냐면 파시스트한테까지도 자유를 주는 건 거예요.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플라톤이 이제 우리에게 줬던 민주주의에 대한 경고고 요걸 그대로 놔두고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미국을 봤더니 미국은 다인종 민주주의를 주장했단 말이에요. 다인종. 인종이, 다양한 인종들이 함께, 아까 얘기한 대로 1인 1표를 가지고 자유로운 발언을 하면서, 참여하는 그런 다인종 민주주의였는데, 이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이 사람이 나타나갖고, 뭘 했냐면은, 배틀게임을 해요. 그래서 그 배틀게임에서 승자한테 자기네 회사에 취업을 시켜줘요. 그리고 거기서 탈락되는 사람한테 You are fire. 너 해고야. 이런 말들 하면서 이 사람이 유명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본은 배틀이에요. 그리고 배틀에서 승자와 패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패자는 가혹하게 다루고 승자는 철저하게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이 사람 머릿속에서 이게 민주주의예요. 그리고 political correctness. 일종의 그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무슨 뭐 차별의 철폐라든가 아니면 뭐 어떤 그 민주주의의 어떤 뭐 이에 대한 얘기는 전부 다 거짓이라고 보고 역겹다고 보는 건가요. 이 사람 중에 장사꾼의 입장에서 이제 철저하게 접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요런 이 사람들의 얘기를 너무 좋아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트럼프의 지지자들은 백인 남성 저소득층의 노동자들이고 그리고 소리 없는 유권자들인 건가요. 기존 정치에 분노하는 집단인데 이 사람들은 불행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불행한지에 대한 것을 자기가 몰랐는데 계속 뭔가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불평등이라든가 트럼프가 나타나서 가르쳐줘요. 너 왜 불행한지 알아? 너의 불행은
기존 정치인들이 저렇게 폴리티컬 코렉트에서 정치적 올바름의 입장들 속에서 여성을 우대하고 말이야. 그 다음에 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저런 인권을 주려고 했고 말이야. 그리고 그들에게 일자리를 보장하고 말이야. 이런 것들 때문에 너희들이 불행한 거야. 이게 트럼프의 얘기인 건 거야. 트럼프의 얘기는 자기가 같은 백만장자가 이 구조들 속에서 착취한 결과물이다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절대적으로 너희들의 불행은 그런 건가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의 메시지는 이렇게 얘기해요. 법과 질서의 나라가 되겠다. 아메리카 퍼스트. 지금 보면 저기 민주당이라든가 이런 자들이 진보주의자들이 뭐 세계의 전쟁의 종식과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아메리카 퍼스트로 가겠다. 그래서 나는 너의 목소리다. 이게 딱 나는 너야 하고 이제 저기 트럼프가 누구한테 가요?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나폴레옹 3세가 나폴레옹이 이제 망하는 나폴레옹 3세가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일종의 어떤 이 지배자들의 이익을 반영했는데 농민들이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누굴 지지하냐면 나폴레옹 3세를 지지해요. 왜냐하면 나폴레옹이라는 게 동일시하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이 트럼프는 너의 목소리다 하니까 나는 I am with you.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너희들의 목소리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가더라. 그래서 트럼프의 메시지인 건가요. 근데 실상 트럼프가 그 당시에 집권할 때 지금 몇 년이죠? 2021년인가? 아무튼 집권할 때 이 사람의 내각의 대부분이 이제 억만장자들입니다. 억만장자들 다 포진되어 있고 이번엔 누가 포진되어 있어요? 이번엔 머스크가 이제 머스크인데 이번에 선거자금 그 사람이 얼마 된 것 같아요? 머스크. 얼마 됐을까요? 머스크가. 예? 머스크가 거의 한 3,500억을 됐어요. 혼자서. 그래서 이제 머스크가 뭐라 하냐면 내가 너를 당선시켜 준 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이 사람의 기반이 되는 건 거예요. 그리고 내각에 들어갔고 그러다 보니까 공적 세계를 사적 세계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보통 정치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뭐냐면 사적인 인간이 공적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정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공적인 세계를 사사화 시킨 건 거예요. 사적인 세계를 만들어 보는 것이 이제 트럼프다.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얼마 벌었어요? 대통령 하고 나서. 1조 원 정도 벌었어요. 트럼프 1조 원. 그러니까 공적인 권력을 사적인 이익에 이제 활용을 하는 건 거예요. 그래 놓고는 이 사람은 그것이 정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치 세계를 일종의 어떤 그 시장의 세계로, 사적인 세계로 이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트럼프는 이때 뭐라 하냐면 그동안에 자기의 불행에 대해서, 불평등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전략을 썼다.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썼던 전략은 이런 건 거야. 이슬람 교도의 테러리스트에 대한 걱정을 사람들이 해요. 이슬람 교도 우리를 테러리스트, 쌍둥이 밀등 무너지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군사행동을 하겠다. 실업에 대한 걱정을 하니까 멕시코인들과 불법 인자를 추구한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 그 다음에 범죄에 대한 생각이니까 사형 집행을 하겠다. 그 다음에 세계에 대한 걱정을 하니까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하겠다. 이게 그 당시의 대선 전략이에요. 그리고 이 전략은 전혀 바뀌지도 않았는데 그때 집권하고 나서는 그래도 양반이었던 거예요. 지금이랑 비교해보면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 건가요. 자, 그래서 본 것처럼 이때 마이클 무어라는 영화 감독이 뭐라고 했냐면 울트라 리치들이 그동안 정치인들 매수했던 관행을 깨고 직접 정치에 뛰어든 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더 친절하고 신사적인 모습으로 값싸고 풍요한 물질을 약속하지만 그 대가로 시민권과 정치적 권리를 포기하도록 얘기하는 새로운 파시즘이 탄생할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 당선되기도 전에 프렌들리 페이스, 그러니까 부드러운 얼굴을 하고, 왜냐하면 합법적인 방식으로 가니까. 그래서 프렌들리 파시즘으로 갈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실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그 책 있잖아요. 극단적 소수가 어떻게 다수를 지배하는가. 그 책에서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집권을 하죠? 네?
바이든이 집권하잖아요. 그러면서 아, 우리는 그래도 민주주의의 복원력이 있구나. 이렇게 그 책에서 대강 이제 희망을 얘기를 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극단적인 이 트럼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기 보면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그러면서 이 현상을 분석하는 또 다른 책이 우리와 그들의 정치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와 그들의 정치. 혹시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은데 나는 권위주의적 지도자의 인격이 국가를 대표하는 여러 종류의 초국가주의를 가리킨 말로 파시즘이라는 명칭을 선택했다. 권위주의적인 지도자의 인격이 모든 것을 대변하는 건가요? 그걸 나는 파시즘이라는. 그러니까 트럼프의 인격이 모든 것을 대변하는 무솔리니의 인격이 모든 것을 대변하는 이런 것들을 나는 파시즘이라고 한다.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운동은 미국에서 친파시즘 정서의 대중적 얼굴이었다.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얘기를 하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사람이 이렇게 걸었던 거 있잖아요. 트럼프는 테러리스트에 대한 걱정, 실업에 대한 걱정, 범죄에 대한 걱정, 세가에 대한 걱정을 얘기하면서 나는 너의 목소리,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우리는 아메리카 퍼스트로 갈 거야. 이런 말들은 사실 알고 보면 친파시즘 정서의 대중적 얼굴이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건가요. 자, 그래서 이제 본 것처럼 이게 미국인들이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이런 트럼프에 대해서 아까 백인 남성 저소득층 노동자들이 저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여기 트윗에 이제 모은 얘기인 건가요. 그걸 김 선생님 잠깐 읽어볼까요? 미국인들이 말하는 트럼프를 찍는 이유는 이렇다. 나는 내 가족과 내 나라를 걱정하기 때문에 트럼프를 찍었다. 미국의 경제적 번영과 안보를 원하기 때문이다. 미국인들은 하나로 뭉칠 것이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공산주의가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를 찍었다. 부정문을 걸러내고 힐러리의 이메일 스캔들을 든 기존의 정치인들의 부정을 암시한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트럼프에게 투표했다. 우리는 변화가 필요하다. 트럼프는 우리 미국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트럼프를 찍었다. 트럼프는 미국을 복구하려는 사람이라서 찍었다. 군, 경찰, 어리봉, 무슬림들의 침입, 증세, 하느님을 부정하는 것들, 기집애처럼 편향된 학교들을 복구할 것이다. 어리보험이 너무 비싸고 세금 환급을 받아본 지도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의 일종의 이제 뭐랄까 선동이랄까 이제 다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는 건가요? 그리고 우리와 그들의 정치에서 보면 인종차별을 이용해 함정에 빠뜨리면 미국의 가난한 백인들이 어쩌다 보니 피부색이 같을 뿐인 사치스러운 부자 백인들의 세금 감면을 지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건가요? 예, 이렇게 이제 가기 시작했다. 자,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제 보면 민주주의는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여 대중선동가들이 강자에 대한 사람들의 욕구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다.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 표현의 자유를 아까 누구한테 허용을 해요? 히틀러한테 허용했더니 아까 얘기한 대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근데 그 국민들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렇게 사람들의 욕구를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얻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과연 정말 좋은 것인가?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게 민주주의가 그동안에 추구해온 것들이었거든요. 저렇게 되게 되면 소수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소수의 목소리들이 이 광장에 나올 것이다 했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 소수가 사실은 트럼프의 목소리였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트럼프가 소수가 이제 다수가 되는 이런 건가요? 일단 이 강자가 권력을 잡으면 그는 민주주의를 폭정으로 대체하여 민주주의를 끝낼 것이다. 요컨대 국가 제8권은 그러니까 이제 플라톤의 국가 8권은 민주주의가 그 이상 자체의 파멸로 이어지는 자기 파괴적인 체계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는 세상을 구할 것인가 했는데 아까 플라톤은 이미 이렇게 경고를 내리는 건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경고들이 파시즘으로 다양한 형태들로 전 유럽에 지금 이제 확산되고 있고
우리 한국도 거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이번 투표에 이제 다양한 것들을 보더라도 파시스트들은 민주주의의 자유를 이용하여 그 자신과 대립하도록 만든 이런 비법을 언제나 잘 알고 있었다. 괴벨스는 민주주의에 대한 최고의 농담은 항상 이런 것들이다.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는 자신을 파괴하는 수단을 그 불구대천의 원수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원수들에게 뭘 준 건가요? 선물을 준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선물을. 여기 이제 이 괴벨스가 얘기했고, 괴벨스는 그 민주주의를 활용해갖고, 이제, 파시즘 체제를 만들어내는 건 거죠. 최근 미국 정치는 표현의 자유 옹호라는 극우 민족주의자들의 수사법이 집요했다. 친 트럼프 정기 집회는 표현의 자유 트럼프 집회로 불립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자, 그런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요렇게 이제 트럼프가 그런 발언들을 하고 그렇게 조직화되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정상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건가요. 그래서 정상화는 도덕적으로 이상한 것을 평범한 것으로 바꾸는 일을 한다. 도덕적으로 이상한 것을 평범한 것으로 바꾸는 건가요. 그래서 그것은 마치 일이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전에는 견딜 수 없었던 일을 참을 수 있게 만든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 갈 수 있을 거냐 했을 때 견딜 수 없었거든요. 옛날에 이 민주주의의 기존의 체계에서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돼? 참을 수 있게 만들게. 아이, 그래, 인간이 다 저렇지 뭐. 이랬다는 건데. 반대로 파시스트라는 단어는 과장된 잘못된 경고라는 느낌을 갖게 되었다. 여기 이제 우리 한국의 정치를 보면 뭐 어느 정도 또 이해할 수 있는 측면들도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더라.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그랬어요. 그랬는데, 네. 자, 보세요. 우리와 그들의 정치, 파시즘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 책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그림을 보고 지금 상당히 비웃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AI한테 지금 그려달라고 하려고 했더니 AI가 그릴 때마다 뭐 이렇게 뭔가 조금씩 다 부족한 건가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는 이렇게 고쳐, 저는 저렇게 해서 얘가 오늘 고칠 분량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 그렸어. 얘가 우리고 제가 그들이야. 파시즘은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한 얘기야. 얘가 우리고 애들이 그들이야. 그러면 우리는 옳은 사람들이야. 정의로운 사람들이야. 우리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우리는 이 사회에 기여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이런 게 우리야. 그들은 어떠냐면 기생충들이야. 악마들이야. 그래서 그 악마의 언어가 빨갱이라든가 뭐 게으른 사람들, 식충들 뭐 이런 걸 막 하는 건가요.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 덮어씌우냐면 노조, 흑인, 여성, 빈곤층 이런 사람은 다 그들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옳고 쟤들은 나쁘다 이런 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하고 그들이 실제 그러냐 안 그러냐 이거예요. 실제 그러냐 안 그러냐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왜 우리와 그들이 됐냐면 이 우리들이 그들을 공격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이놈이 야, 너는 우리야. 백인 남성 저속성 노동자 너는 우리야. I'm your voice야. I'm with you야. 난 너랑 같이 하는 사람인 거야. 그런데 얘가 쟤들은 그들이야.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얘하고 분리가 됐다는 건 건가요. 무슨 얘기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라도하고 경상도가 만약에 싸웠다면 그리고 악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사실은 전라도하고 경상도 사람들이 서로 싸워서 싸운 것이 아니라 이 자식이 야,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쟤는 그들이야. 쟤들은 교활하고 어쩌고 쟤들은 어쩌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와 그들이 나눠졌다는 건 거예요. 그리고 얘가 제시하는 것은 정상 기준인 건 거예요. 정상인 건 거지. 그리고 얘는 어떠냐면 자, 내가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이게 표현의 자유야. 난 마음껏 표현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 표현을 맞지 마. 그래서 자기가 이제 정의의 사도가 되는 건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라고 지칭된 얘들 누굴 지지해요? 얘를 지지하는 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시즘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했었을 때 이렇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지금 보여둔 그 트럼프가 전형적인 이거에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철저하게 뭐를 자꾸 나누냐면 그들과 우리를 나눠요. 예. 그리고 그렇게 이제 반복되다 보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변해요. 얘가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지를 듣지 않아. 얘가 말했나 얘가 안 말했나만 들어. 무슨 얘기죠? 메시지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메신저가 누구냐만 보는 건가요. 그럼 얘가 말한 것은 다 옳아. 그리고 그들이 말한 것은 다 틀려. 그렇게 이제 가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얘는 어마어마하게 의심이 생겨요. 왜냐하면 얘가 말하는 모든 것들은 다 틀렸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파시즘은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런 건데 그림을 들어보니까 꽤 엄청난 그림 같지 않아요? 저 책을 이제 한 권에 요약한 건가요. 자, 그러면 이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우리와 그들이 왜 대립을 만든 건 얘라는 게 포인트인 거예요. 제 시골에 얘기하면 달달놈인 거지. 달달놈이 만들어 놓고 이제 얘가 하는 행위가 일종의 선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고 푸코는 진리의 정치, politics of truth야. 대문자 truth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쟤는 허인 건가요. 이런 것이 이제 전형적인 선동의 정치예요. 선동의 정치.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광장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광장이 만들어져요. 밀실에서 이것을 합의하고 광장에 나와서 과시하고 홍보하고 전시하고 서로 공격하고 죽이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광장이 형해화되는 거예요. 광장은 있지만 실질적인 광장이 아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민주주의에 대한 데피니션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민주주의가 도대체 뭐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 그리고 민주주의는 어떻게 작동하는 거에 대한 질문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뭐만 있냐면 얘가 말하는 것은 민주주의고 얘가 안 말하는 것은 전부 다 독재인 건가요. 그래서 이제 1대 99인데 원래는 자 이놈이 1이잖아. 이놈이 아주 울트라 부자들이란 말이야. 그리고 권력자인데 이놈이 1인데 그래서 원래는 1대 99가 돼야 되는 거야. 99가 돼. 그래서 원래 싸움은 1대 99가 싸워야 되거든.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99가 다시 1대 99로 다니고 저 99가 또 이 99가 또 다시 1대 99로 나오고 또 이 99가 또 다시 1대 99로 쭉 내려가. 자, 그러면 이 99 있잖아. 이 99는 뭐가 되고 싶냐면 이 1이 되고 싶다고. 이 1은 이 1이 되고 싶어. 그리고 이 1은 이 1이 되고 싶고 이 1은 이 1이 되고 이 1은 저 1에 잘 보이고 싶다고. 그래서 뭐냐면 되고자 하는 내가 억압하는 사람인 거야. 내가 되고자 하는 내가 조선일보에 들어가고 삼성에 들어가고 싶은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체제가 문제가 아니라 저 일에게 내가 잘 보이는 것들이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왜 우리와 그들의 정치는 1대 99로 대립되지 못하고 99가 이제 또 다른 일이 되기 위해서 서로 아구다툼을 벌이는 걸로 가더라. 자, 그런 건가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결론으로 가면 역사에서 더 나은 사회로 개선될 여지가 없는 사회가 존재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역사에서 더 나은 사회로 개선될 여지가 없는 사회가 존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자, 보세요. 자, 이제 여기서 보면 이게 나야. 나는 되게 관계 맺고 있거든. 누구랑 관계 맺으면 타자랑 관계를 맺고 있고, 그 다음에 동물과도 관계 맺고, 식물과도 관계 맺고 있는데, 이 사회는 무작정 부당한 질서가 존재해. 그리고 무작정 부당한 구조가 존재해요. 왜냐하면 역사에서 더 나은 사회로 개선될 여지가 없는 사회는 존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모순적인 사회에 살고 있는 거예요. 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모순적인 사회로 살고 있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지배자들이에요. 여기서 불편을 못 느끼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프란시스코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말이라는 책을 써요. 역사의 종말은 뭐냐면 신자유주의가 파시즘이랑 싸웠고 신자유주의가 삼인주의랑 싸웠고 유럽의 복지국가와 싸웠고 신자유주의가 공산주의랑 싸운 거예요. 소련도 다 무너졌잖아. 이제 더 이상 이데올로기의 논쟁은 그만하자. 왜? 신자유주의로 끝났으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하는 건가요? 여기 적응하자는 건가요? 이게 역사의 종언의 핵심적인 주장인 건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당한 질서를 존재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건가요? 그래서 인간은 시지프스의 실천처럼 늘 부당한 곳에서 산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끊임없이 뭘 해야 되는 건가요? 변화의 삶인 거죠. 그럼 민주주의라는 건 뭐예요? 지금 끊임없이 어떤 건가요? 시민의 자기 통치인데 시민이 자기 통치를 한 것은 완벽한 시민의 자기 통치를 한 것은 역사에서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먼저 중국에 뭐 있잖아요. 그 가장 평화로운 시기. 요순시대. 요순시대가 과연 인민의 자기 통치 시대였었을까? 아니면 완벽한 파시스트 같은 트럼프 속에서 완전히 이렇게 매트릭스 속에 있었던 시대였을까? 우리는 질문인 거예요. 모순이 없는 시대는 변증법에 의하면 존재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건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쩌면 이렇게 끊임없이 이 이상을 향해서 이 모순들을 부여잡고 끊임없이 변화되는 그 무엇이 아닐까. 이런 질문들을 던졌었을 때 지금과 같은 민주주의에 대한 것을 구원해낼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이 되면 민주주의를 민주화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지금 현재의 민주주의는 아까 얘기한 것들은 누구의 민주주의일 수 있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다양한 뭐가 있어요. 데피니션이 존재하지 않아. 그리고 다양한 수단도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민주화되어 가는 과정들 속에서 민주주의의 존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다는 건가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키클럽스 개불과 프루크스 침대의 모순 속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그 민주주의는 그런 것들을 구원해내지 않을까. 자, 그런데 이제 현실의 민주주의는 어떠냐면 현실의 민주주의는 이런 건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시민들이에요. 이렇게. 시민사회의 시민들이에요. 그러면 민주주의는 어떻게 가냐면 시민들이 직접 통치를 하면 좋아. 이게 고대 폴리스 같은 경우는 다 직접 통치를 했어요. 수가 적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전부 다 간접민주주의로 갔어요. 그럼 간접민주주의가 누가 그걸 대변하면 정당이 대변을 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는 엄청난 갈등이 있어요. 불평등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갈등이 여기 존재하겠지. 그러면 정당은 어떻게 하냐면 그 갈등을 대변하겠다라고 생각하는 A당, B당, C당이 모여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을 경쟁하는 건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갈등을 관리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회의 갈등이 여기 엄청나게 존재해서 민주주의는 갈등을 관리하는 체계인데 갈등의 관리하는 방식이 정당이 나타나서 정당이 이 갈등의 내용들을 안고 해서 이제 정부를 구성하는 건 거예요. 그럼 구성된 이 정부는 이렇게 해서 갈등을 관리하는 거지, 시민사회.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간접민주주의의 민주주의인 건 거예요. 이제 민주주의가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작동하는 거 이렇다는 건 거예요. 자, 그럴 때 여기 뭐죠? 우리가 정치 그럼 여기 정당에서의 A, B, C가 집권에서 일로 올라가는 거, 요 삼각형의 요 부분을 우리가 정치라고 생각하는 건 거예요. 얘기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치 그러면 정치인, 그 다음에 정당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A, B, C, D의 주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문제들이 있으면 A당, B당으로 수렴돼 가지고 정부를 구성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A, B, C, D의 저 문제들 중에 어떤 것만 A당, B당이 가져가냐면 어떤 것만 가져가냐면 밑에서 힘있게 조직된 것들만 가져간다는 건가요. 힘있게 조직되는 게 뭐냐면 총기협회. 총기협회 같은 경우는 힘이 있는 건 거예요. 그 다음 또 어떤 것들이 하냐면
자본이라든가 아니면 조직된 뭐 어떤 그 단체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 노년단체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노동조합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이익 집단들이 ABC로 가져가는 건 거지.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어떤 사람들의 얘기가 안 올라오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민들의 얘기가 하나도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힘있게 조직된 사람들 올라오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제도가 뭐가 있냐면 로비스트를 합법화시켜요. 그러니까 애들이 로비스트를 가고 미국의 정치에서 합법화되니까 결론적으로 샤츠 슈나이더라는 사람이 뭐라 하냐면, 알고 봤더니 상층 10%의 이익을 갖고 논의하는 것이 제도 정치더라. 그리고 미국의 정치는 이익 집단의 정치라고 하고, 그리고 그들의 다양한 이익 집단들의 얘기가 올라오니까 이걸 플루럴리즘, 다원주의 그래요. 다원주의가 좋은 게 아니라 다원주의가 미국식 제도의 이익 집단 갈등을 대변하는 정치는 플루럴리즘, 그래요. 다원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에 대한 상은 뭐냐면 그 다원주의를 중립적으로 중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절반의 인민주권이라는 책을 써요. 이게. 실질적으로 인민주권이 이 정당으로 반영되고 정부로 반영되는 게 절반만 반영되는데, 사실은 절반이 아니라 대부분의 인민들의 이익은 반영되지 않는다. 이게 절반의 민주주의인 샤츠 슈나이더의 이제 책인 건가요? 자, 그러면은 이익 집단이 플루럴리즘에 오니까 이익 집단들의 이익만 조정하는 거야, 정부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갈등이 사사화돼요. 갈등의 사사화는 뭐냐면, 이번에 머스크하고 트럼프도 1조를 벌었잖아. 머스크도 지금 벌려고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어떻게 되면 사적인 일이 돼버리는 건가요. 갈등에 사사한 건가요. 그래서 사사하는 프라이베티제이션이고, 어퍼클래스로 상층 계급으로 바이어스된,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제 그 편향된 것들만 반영하는 게 정치인 건 건가요. 저 제도 정치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돼? 정치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 저 정치하는 놈들 나쁜 놈들이라고. 이러는 게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가요.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건 거예요. 바라츠라는 이제 학자가 1, 2, 3번의 주제가 있는데, 올라간 것은 2, 3은 빠지고 1가 1 나만 올라가. 그래서 정치를 구성하는 것은 A당이나 B당이 구성하는데, 그렇게 결론적으로 2, 3이 안 올라가니까 non-decision, 무결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 논쟁이 여기에 아젠다 세팅이 안 되는 거예요. 제도 정치에서. 이제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게 트럼프 정치인 건가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도 전형적인 이런 모습을 띠더라. 이 non-decision, 모든 것이 논의되지 않는다. non-decision에 관련된 얘기예요. 이게 바라차하고 바라차가 바흐라고 두 사람이 권력의 두 얼굴이라고 쓴 책이야. 여러분들 또 책을 읽어보려면 얼마든지 있는데 절대 읽어오는 것은 말리지는 않지만 이런 책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극단적 중도파라는 책이 있어요. 극단적 중도파. 극단적 중도파는 뭐냐면, 자, 우리가 요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이념으로 보게 되면 1, 2, 3, 4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자본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자본주의 찬성, 자본주의 반대야. 근데 1번은 신자유주의, 지금 그렇지만 2번이 사하의 민주주의, 우리 복지국가, 3번은 사회주의, 4번은 뭐 사회주의인데 폭력으로 가자, 이거는 점진적으로 가자,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ABC의 이 요구들을 아까 그 시민사회에서 다 있잖아. 이렇게 불평등의 문제, 계급의 문제 다 있는데, 그것이 어디로 올라가야 돼? 그 논쟁이 정치사회로 올라가야 되잖아. 정치사회로 올라가야 될 때 1, 2, 3, 4번이 다 올라가야 돼요. 그렇잖아.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서유럽에서는 3번, 4번은 안 올라가. 왜 3번, 4번은 안 올라가냐면 체제 경쟁을 했단 말이야. 소련이라든가 동유럽이랑. 그래서 이제 1번, 2번만 올라가. 이게 3인주의 복지국가고, 이게 이제 자유주의인 건가. 1번, 2번이 올라간 거야. 그런데 최근에 2번이 1번 쪽으로 경도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게 누구냐면 그게 이제 제3의 길인 토니 블레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보면 자 예전에는 버치 켈리즘 버틀러라는 사람과 가이시 켈이라는 노동당과 보수당의 재무부 장관을 봤더니 여기에 머물렀어. 이번 이게 전후합의예요. 전쟁이 끝나고 복지국가 시대야. 지금은 유럽이 대부분이 어디로 머물냐면 블레처리즘, 토니 블레어하고 대처의 합성아 이게. 토니 블레어와 대처의 합성인데 토니 블레어가 주로 대처를 따라왔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토니 블레어가 사석에서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대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대처가 기세만 등등해서 대처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지. 이제 막 깎는 거야. 일본으로 갔다는 거야. 그리고 일본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일본을 중도라고 보는 거야. 아까 기준을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정상이 뭐냐 했었을 때 정상을 여기로 보는 거예요. 이걸 극단적 중도라는 거예요. 이게. 극단으로 왔는데 그걸 중도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유럽의 정치라는 거죠. 이게 극단적 중도파라는 책이. 자, 그러면 얘기가 되죠? 근데 이 현상이 우리 한국에서도 나타나요. 우리 한국은 1번, 2번, 3번, 4번이잖아. 근데 3번, 4번은 아예 우린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한국전쟁 거치면서 북한으로 올라가거나 빨치산이 돼서 다 사라졌어. 3번, 4번. 2번의 대표적인 논자가 조소왕, 조봉암인데 조봉암은 남한의 대통령 선거 나왔다가 사형당했고 이제 빨갱이로. 그 다음에 북한으로 올라갔던 조소왕은 행방불명이 됐는데 아마 북한에 사형됐다 그래. 미제의 간첩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 3번에도 1번, 2번도 잘 없어. 그러나서 이제 남은 정당이 어디냐면 1번을 갖고 좌우로 나뉜 겁니다. 그래서 1번의 가가 민주당이고 1번의 나가 국힘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극단적 중도파인 거야, 우리도. 그럼 뭐가 못 올라가냐 하면은 뭐가 못 올라간 건가요? 2번, 3번, 4번이 우리는 정치 테이블에서 논의되지 않고 넌 디시전이 되는 건가요? 자, 그런데 우리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뭘 알아야 되냐면, 자, 정치는 다 돈이 필요해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해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돈이 어디서 나와요? 이익 집단에서 나와. 이익 집단. 그래서 아까 누가 돈을 냈어요? 그 머스크가 3,500억을 냈다. 나한테 500억만 줬어도 내가 정말 세상을 바꿀 그런 엄청난 일을 할 텐데 3,500억을 준 거야. 이쪽은 이익 집단에서 나와요. 그 이익 집단 몇 개만 모으면 돼. 총기업 페니머니. 이쪽으로 갈수록 어디서 나와요? 이쪽에서 쪽수에서 나와. 쪽수의 당비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돈이 어디서 나오면 풀풀이 당비에서 나오는 거야. 무슨 얘기 되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요 체제에서 민주주의가 딱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민주주의는 철학과 주체 세력과 제도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민주주의에 대한 데피니션이 달라지는데 우리의 민주주의는 현실적으로 요 1번, 2번 사이에 이제 있는 건가요? 떠난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사적 권력이 힘이 세고 사회 권력이 힘이 약할 때 이제 요런 구조인 건가요? 그래서 이제 사실 아까 이 그림에서 이게 너무 세가지고 이게 소위 이제 제도 권력인데 아까 얘기한 대로 사적인 이익을 반영하는 이 세력이 너무 섰을 때 여기 질식당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책 있잖아요. 우리 저 책이 뭐냐면 시민의 역습에서는 연합을 통한 봉쇄와 구구주의자들을 배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근데 연합을 통한다는 것은 아까 그 2번 이후로 가면서 시민들이 연합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치가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기 시민 정치가 활성화돼야지만이
제도 정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제도 정치를 견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연합인 건 거예요. 그리고 극우주의자들의 배제는 뭐냐면 트럼프 같은 이 파시스트들은 아예 말도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형식을 갖다가 자기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회가 어떤 그 규율을 만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보이텔스 바흐하베에서 파시스트는 아예 얘기를 못하게 하거든. 왜 얘기를 못하게 하냐면 이 사회가 합의를 한 것을 뭐를 합의를 하냐면 저 파시스트들의 저 발언은 아예 광장에 올라오지 못하는 것이 정의라는 합의를 그 사회가 합의를 한 건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표현의 자유의 내용들도 무작정 무차별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 사회가 표현이라는 그 표현 자체에 정의라든가 한계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해진 데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보이텔스 바흐하베의 이제 핵심적인 합의였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자, 그런데 샤츠 슈나이더가 이런 얘기를 해요. 민주주의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민주주의는 평범한 사람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고안된 정치 체제다. 고안된 정치 체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거고, 민주주의는 평범한 사람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고안된 정치다. 시민사회가 정당을 포획해야 된다는 건가요. 그렇지? 그러면 그 정당이 포획된 그 정당이 당연히 정부를 구성할 때 갈등을 사회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갈등의 사회화는 뭐냐면 시민사회, 아까 갈등을 사사하는 소수의 뭘 해준 건가요? 이익집단의 이야기들을 제도 정치로 가져가 그걸 정부로 그래서 사사화시켰잖아. 근데 이제 일반 시민들의 갈등을 사회화시켜야 되고, 그러려면 정당을 포획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정당 있잖아. 정당 있고 그 안에 정부가 있잖아요. 이걸 이제 이렇게 옆으로 보면 정부가 있으면 저 구경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 시민들은 끊임없이 저거를 정당과 정부를 구경꾼처럼 에워싸고 쳐다봐야 된다. 이런 얘기가 샤츠 슈나이더의 얘기예요. 그럼 저 구경꾼이 어떤 구경꾼일 거냐 하는 문제들은 이제 우리가 논의를 해가야 되겠죠. 논의를 해가야 되는데 어찌되었거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민주주의다. 자, 이 얘기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저 평범한 사람들의 요구가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하는 정치 체제다. 그런데 이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는 기본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광장을 가져야 된다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스타디 서클 데모크라시가 이제 우리가 이제 발견한 시민들이 모여서 일상적으로 토론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발제해서 일상의 민주화라는 거, 일상적으로 토론할 수 있는 것을 하고, 그리고 역시 시민들이 여기서 교육한다는 것은 계몽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교육하는 거야. 약간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일종의 우리가 얘기하는 문제제기식 시민교육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교육들 속에서 다양한 형태들로 이익집단으로 조직화되는 것도 조직화되지만 다양한 형태로 조직화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도 권력이 아까 요 그림에서 보면 요게 얘를 이렇게 포획하는 형태에서 이제 움직여야 된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정당과 정부를 구경꾼들이 이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랬었을 때 이 책 시민의 역습은 대항 권력이란 얘기를 해. 이제 그러면 대항 권력은 뭐냐? 아까 그 보게 되면 대항 권력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야. 권력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야. 의식적 권력, 경제적 권력, 물리적 권력. 저 책에 보면 의식적 권력, 경제적 권력, 의식적 권력은 뭐겠어요? 상대의 의식에 권력이 들어가는 건가요? 아까 나는 너의 목소리야. 이렇게 들어가서 이 사람의 말을 아까 얘기한 대로 백인 남성 저소득 노동자들 말하게 하는 거. 그 사람들은 의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배자의 의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복된 건 거지. 이걸 이제 의식적 권력이에요. 경제적 권력은 뭐겠어요? 너 이런 식으로 하면 자를 거야? 이게 경제적 권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문제, 빵의 문제들을 가지고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하는 거. 경제적 권력이고, 물리적 권력은 뭐냐면, 물리적 권력은 그야말로 폭력인 건가요? 합법적인 폭력이죠. 경찰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물리적 권력인 건가요? 자, 그러면 이 대항 권력이란 다수가 소수에 저항할 때 사용하는 수단이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권력이라고 누가 얘기를 했냐면, 시민의 역습의 저자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여기로 가게 되면 대항 권력은 의식적 권력은 뭐가 될 것 같아요? 대항 권력은 의식적 권력은 뭐가 되냐면 우리로 치게 되면 뭐 이런 거에 대한 이게 아까 건데 의식적 권력은 뭐냐면 내가 상대가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양분으로 이분법 하는 그자가 제공한 진리를 의심하는 건 거예요. 이게 의식적 권력인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이건 비판인 거예요. 비판을 하고 내 목소리를 갖는 거, 그리고 그런 광장들 속에서 끊임없이 비판에 열려 있는 거,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성찰하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의식적 권력의 핵심은 트럼프가 제공한 진리를 끊임없이 비판적으로 의심하는 게 의식적 권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의심하는 건 거지. 그러니까 대문자 트루스를 이것이 이제 대문자 진리라고 의심하는 게 의식적 권력이고, 경제적 권력은 뭘 것 같아요? 경제적 권력은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뭐냐면 파워. 그러니까 임금을 가지고 겁을 줄 거 아니야. 너 임금 깎을 거 자를 거야. 파업하는 거. 그 다음에 보이콧하는 거. 보이콧은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너 물건 안 살 거야? 보이콧이고, 또 어떤 것들이냐면 사회적 경제와 같은 다양한 시장 권력에 맞서는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이제 경제적 권력이에요. 물리적 권력은 뭐겠어요? 물리적 권력은 조직한 건가요? 그래서 조직화를 할 때 이 사람의 수단은 저 책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것이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가요? 그건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서 대항 권력을 저 책은 이제 얘기하고, 요 관점에서 저 책은 다양한 역사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보이콧 같은 경우는 뭐 몽고메리인가 그 여성이 버스 타가지고 안 타기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자리 한 거 뭐 이런 거.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가면 철학으로서 이상으로서의 데모크라시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고프지 않은 소크라테스, 학습 동안의 민주주의, 차이가 편안한 강장, 이게 우리가 계속 얘기해 왔고, 세력으로서는 민달팽이도 서발턴도 호모사피엔스도 어디에 참여하는 하나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세력이고, 그러니까 정책은 아까 저런 불평등의 문제라든가 탈상품화 아니면 이런 시민의 조직화에 관련된 이런 제도들이 만들어지는 거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요? 제가 발췌한 건가요? 민주주의의 병폐를 치료하기 위한 약은 더 많은 민주주의다. 그러니까 이 얘기 먹었어요. 우리는 지금 앞에 시작할 때는 민주주의에 대한 굉장한 의심을 했잖아. 근데 민주주의를 치료하는 것은 더 많은 민주주의를 민주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민주화해야 된다는 것은 이거에 대해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다시 정의 내리고, 그리고 민주주의의 주체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건 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제도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 민주주의의 병폐를 치료하기 위한 약은 우리가 알고 있던 민주주의를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그 편을 갈라놓은 것이 아니라 그걸 붙이는 거, 대화를 붙이고 광장을 만들고 서로 비판하고 이제 이러는 것이 아닐까. 때를 맞이한 아이디어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그 민주주의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있잖아요. 철학이나 이런 거겠지. 민주주의는 법을 넘쳐난다. 우리 헌법의 따뜻한 친구와 최고의 지지자들은 그것이 결함으로부터 자유롭다고 주장하지 않았으며 결함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을 생각했다. 그리고 이러한 결함으로부터 문제가 발생한다면 추후 보완이 있더라 한다고 말했다. 이게 뭐냐면 미국의 헌법이 완전하다고 생각했는데 미국의 헌법을 만들던 사람들조차도 끊임없이 우리보다 후세대는 더 많이 할 거다. 끊임없이 해서 민주주의는 법을 넘쳐난다는 얘기 뭐냐면 헌법이 민주주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관계들 속에서 법이 변형될 수 있는 건 거다. 이런 얘기고. 민주주의의 수호는 이타적인 영웅의 가치가 아니다. 민주주의 위해 일어선다는 말은 우리 자신을 위해 일어선다는 건 거다. 그게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저 책에서 나온 얘기들인 건가요. 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민주주의는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는 어디에 있냐면 제도나 세력이나 철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나 세력과 철학을 움직이는 힘이 있잖아요. 이게 정치예요.
이게 이제 운동이지. 그래서 민주주의는 끊임없이 철학도 운동의 과정들 속에서 변화시켜 나가고, 그리고 재해석하고 새롭게 확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는 그러한 철학이 제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끊임없이 맞춰보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세력들이 조직화되고, 아까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거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운동인 건 거고, 끊임없는 민주주의를 위한 민주화 운동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충직한 민주주의자는 누굴까 했었을 때 어떤 철학을 가졌느냐, 어떤 제도를 지지하느냐, 어떤 세력이냐를 넘어서서 보다 근본적인 것은 민주주의를 운동으로서 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랬을 때 아까 그 광장을 만들 때 그 광장이 진리를 의심하는 광장인 건 거죠, 이렇게.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진리를 끊임없이 의심하게 하는 광장. 그 광장의 핵심은 그렇지 비판으로 구성되어야 된다는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판 얘기할 때 따뜻한 비판 얘기하거든요. 왜 따뜻한 비판을 하냐면 비판은 금방 비난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따뜻한 비판을 끊임없이 신중하게 하려고 하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 광장을 만들고, 그리고 광장의 과정들 속에서 끊임없이 대화와 세상 읽기를 하는, 그 속에 이제 민주주의가 존재한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이 세 개의 연관성 속에서 어떤 세력이 자신의 철학을 정책으로 간절시키는 운동들을 끊임없이 가는 것 속에서 민주주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대학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것들을 뭐랄까 어떤 점에서 보게 되면 내놓고 차이가 편하게 드러나는 건 거고, 실질적인 운동의 광장에서는 어쩌면 끊임없이 이 과정에서 끊임없이 결단해 가면서 실천해 가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대학에서 저보고 어느 입장이냐 이렇게 얘기하면 난 이런 것들의 지평을 보여주는 것이 대학의 내가 교수로서 입장이고, 그 다음에 당신은 시민으로서 어떤 입장이냐.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내 결단을 얘기해야 되고 내 실천을 얘기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저를 보고 빨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안 배운 사람이야. 근데 이제 바깥에 나와서 나를 평가한다라면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어떤 실천들을 지향을 갖고 하겠죠, 그죠? 그런 거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 학기가 민주주의는 과연 세상을 구할 수 있을까 했었을 때 어떤 것들도 세상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이 세상을 구하는 거고, 그것도 끊임없이 과정 속에 있다. 근데 누가 와서 이것이 민주주의야 이걸 따라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사이비일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역사는 종말되지 않는다. 죽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는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세상을 구하기 위한 민주주의를 찾고, 그 다음에 논의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시키는 과정들 속에 민주주의가 있다. 이제는 오늘 제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뭐 질문이 있겠죠. 우리 디프리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현숙 교수님 한 말씀 하시고, 그 다음에 임기현 선생님이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이사님.